잠시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거의 5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밟았던 똑같은 단계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제 전쟁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부터 완전히 공포에 질리는 것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동안 모든 주류 언론이 이 이야기를 묻어버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울리파튼의 사망, 캐나다와의 커져가는 무역 전쟁, 그리고 어떤 호주인 브레이크 댄서의 시련과 고난 같은 이야기들 밑에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데드리프트에 관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CIA 국장 존 레트클리프가 화요일에 모스크바로 간 일입니다. 약 8시간 정도의 짧은 방문이었죠. 물론 레트클리프가 그 여행을 했을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주요 우려사항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크렘린이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새로운 작전을 시작하려는 음모를 밝혀냈고 레트클리프가 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 여행을 둘러싼 많은 증거들이 이것이 올바른 해석임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른 가능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적어도 그중 대부분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설명들 중 하나가 진짜 설명이라면 그 여행에는 혼란스럽고 설명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그 여행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일요일 저녁 C-17 군용 수송기와 C-40B 전용기가 앤드로스 합동기지를 출발했습니다. 레클리프는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C-40B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기들은 월요일 아침 라트비아 리가에 착륙했고 나중을 위해 기억해 두세요. 그곳에 하루 종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보안이 더 철저한 C-17이 모스크바로 출발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약 8시간 동안 그곳에 머문 뒤 리가로 다시 돌아왔고 아마도 레트클리프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C-40B로 옮겨 탔을 것입니다. 이 여행이 안보 분야에서 그렇게 많은 경고 신호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이 여행이 당시 CIA 국장이 했던 여행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그럴듯한 윌리엄 번스가 2021년 11월에 했던 여행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분석가들은 한 달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즉각적인 대중의 우려는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전의 봄에도 비슷한 병력 동원을 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번에는 크렘린이 더 큰 일을 벌일 계획이라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번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미국이 크렘린이 계획한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미국이 크렘린의 모든 움직임을 폭로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전에 그만두라는 경고를 러시아 관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리들은 푸틴이 그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는 금지된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앞으로 3달 동안 일어날 모든 일의 각 단계를 미리 알렸습니다. 유럽은 그 위협을 과소평가했지만 2022년 2월 24일 침공이 시작되면서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가 폴란드나 발트 3국을 상대로 작전을 벌일 가능성에 대한 각종 정보가 오갔습니다. 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매우 다양합니다. 나르바 같은 곳에서의 소규모 침공, 러시아 항공기가 실수로 연합국 영공을 침범하는 상황,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드론이 경로를 이탈해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회수된 우크라이나 드론을 이용해 발트 지역이나 폴란드의 기반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의도적으로 나토를 공격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왜 나토를 도발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건 흔히 나오는 반박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단계, 나토를 도발하는 것이 계획인 것처럼 보입니다. 2단계, 더 강력한 안보 조치를 위해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3단계, 이익을 얻거나 그 에너지를 우크라이나로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토와 맞서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크렘린은 국내 청중에게 그런 정치적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미 벌여온 모든 비정규 작전을 고려할 때 이것은 크렘린이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크렘린이 다시 동원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으며 그 시점은 9월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경고에 대해 신중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으며 크렘린의 진짜 입장을 잘못 전달할 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 보고서들과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을 수용하기 위해 취한 몇 가지 관찰 가능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조치들이 결합되면서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 정보기관의 일부 인사들만큼 우려하고 있다면 존 래트클리프의 이번 방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더 심각하거나 더 구체적인 위협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래트클리프는 짧은 준비 기간 내에 크렘린과의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날아가 미국과 동부 측면 파트너국들이 확보한 정보를 설명했고 번스가 5년 전에 했던 것과 같은 경고를 그들에게 전달한 뒤 떠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제5조의 목표는 결코 제5조를 발동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그 말이 2배로 해당됩니다. 그들은 유럽 정치에 얽매이고 싶지 않지만 이 상황이 더 진행된다면 몇 달 동안 그곳에 발이 묶일 것입니다. 서방연합에 속한 모두에게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미국, 발트, 3국, 폴란드, 다른 27개 나토 동맹국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모두 이 계획이 처음부터 실행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제 이 이론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두 가지 관찰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래트클리프가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트코프, 쿠슈너, 그리고 그 일행은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합니다. 래트클리프는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는 첩보기관장입니다. 그리고 첩보기관장들이 가끔 외교와 비슷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런 활동에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 수집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래트클리프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손꼽히는 대러 강경파 중 한 명입니다. 오버로피스에서의 분노 사태 이후 래트클리프는 트럼프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재개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방공망 위치에 관한 정보는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작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래트클리프는 트럼프나 다른 누구도 외교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모스크바에 보낼 전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부분은 미묘하지만 더 우려스럽습니다. 래트클리프가 라트비아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가 관광을 하러 거기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백한 설명은 그가 정보 보고서에 대해 라트비아 측에 브리핑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트비아가 유력한 표적임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 신중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월요일에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래트클리프의 상대방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리가에서 조용히 만나 더 넓은 문제에 대해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여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며칠 안에 그 회의에 대한 추가 유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러시아가 무슨 계획이었든 그걸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그 음모를 폭로하기 위한 공개 브리핑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3개월 후에 세계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다시 돌아보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혹은 경고가 제 역할을 해서 3개월 후에는 모두가 이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세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빠짐없이 보자면 우리는 여행의 목적에 대한 다른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의문점들이 남는지에 대해 시간을 들여 고민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마도 래트클리프가 우크라이나 현재 전쟁의 현실에 대해 푸틴에게 직접 브리핑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은 푸틴이 전쟁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가 실제 상황보다 러시아가 전선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믿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래트클리프는 CIA 개입의 일환으로 푸틴을 설득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그의 장군들이 다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그가 2022년 2월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론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 푸틴이 그렇게 순진하다고는 쉽게 믿지 않습니다. 네, 침공 초기에 분명한 정보 격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은 몇 달 안에 그 문제를 바로잡았으니 이 말이 성립하려면 그 사이의 상황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래트클리프가 그 여행에서 푸틴을 만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의 대부분의 시간은 상대방인 세르게이 나리시킨과 보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나리시킨은 침공 전날 크렘린의 돈바스 음모를 실수로 폭로한 인물로 기억하실 겁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푸틴이 래트클리프를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래트클리프가 그 여행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어색하게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화요일에 모스크바에 있었다고 전해지며 여기에는 남부 오블라스트 주지사와의 회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렘린 공식 웹사이트는 푸틴의 회의 실제 시간에 대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푸틴은 이전에도 비슷한 회의에 별로 열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번스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그는 푸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소치에 있었고 자신의 수도로 이동하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팬데믹 기간이었고 소치는 푸틴의 방역 전략의 일부였기 때문에 오늘날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이론은 이란과 관련된 어떤 대가성 거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호르무즈 해협 일기에서 이란을 돕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레트클리프는 모스크바에 가서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아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가로 어떤 거래를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재무장관 스콧 베산테의 경제적 디데이 메시지와도 일치하는데 그 메시지는 결국 지금 당장 실행되는 의미 있는 조치보다는 많은 모호한 위협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이것이 그럴듯하다고 평가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레트클리프는 이 일에 배정하기에는 이상한 인물입니다. 그는 행정부 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러시아를 돕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길 마지막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측면도 부족합니다. 아마도 그는 미국이 러시아의 이란 거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크렘린에 브리핑하러 갔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억지스러운 추측입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이런 일이 직접 만나서 이루어진다는 건 이상합니다. 직접 만난다는 것은 보통 뉘앙스가 담긴 브리핑이 있다는 뜻인데 반면에 예비적인 백가성 거래 제안은 그냥 전화 통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점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텐데요. 왜 레트클리프는 라트비아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두 번의 방문은 관련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동맹국을 만난 직후에 바로 그 동맹국을 배신하는 것은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네가 방문은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의상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곧 그에 대한 유출 소식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대안 가설은 경고할 의무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에 총격범이 콘서트장을 습격하기 직전에 러시아의 무장 공격에 대해 경고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도 또 다른 경고가 임박했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지난번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레트클리프가 정보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고 러시아가 귀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미국이 설명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네 번째는 스파이 교환을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다시 한번 왜 라트비아일까요? 또한 CIA 국장들이 스파이 교환 협상에 관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직접 현장에 나서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언급한 대로 협상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가능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트비아라고요? 그리고 왜 레트클리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여전히 외교관이 아닙니다. 협상 재개의 어떤 정보 관련 측면을 가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최근에 이런 일을 했을 때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이전 사례들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넘어가면 그건 명백히 터무니없지만 여전히 많은 아마추어 이론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클리프는 러시아와 협력해서 서방동맹 블록을 파괴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 말은 그거 뻔하지 않나요? 그 임무는 항공편들 때문에 그의 행적이 드러날 때까지 비밀이었어요. 아니요, 이렇게 비밀로 하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번스의 방문을 포함해서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뻔하지 않나요? 미국은 그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에게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말라고까지 했잖아요. 아니요, 그건 우크라이나가 실수로 CIA 국장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혼란이 생길지 상상해보세요. 또한 미국은 자국 외교관들이 키이우를 방문할 때 러시아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합니다. 실제로 키스켈로그는 키이우의 수호 성인이라고 농담처럼 불리는데 그가 방문할 때마다 모든 것이 마법처럼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 뻔하지 않습니까? CIA는 이 모든 기간 동안 러시아와 한통속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걸 들으셨다면 오히려 정반대라는 걸 아실 겁니다. 보세요. 트럼프가 지난 19개월 동안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많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인기가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불만 중 하나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럽의 안보를 돕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럽은 이에 보답하지도 않고 대체로 감사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제쳐두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에서 주로 보이는 여론이 미국이 유럽을 팔아넘기기 위해 모스크바에 갔다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명백히 거짓이며 레클리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오히려 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상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의 선출된 공직자들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주장, 즉 유럽이 미국이 해주는 일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 부류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 트럼프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표명할 때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모스크바 회의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고위급 인사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요점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특히 증거와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 주위에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그 점이 두 배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종말이 우리 모두에게 닥친다면 이런 두 권의 종이책 중 하나라도 책장에 꽂혀 있다면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판도 있지만 EMP가 쏟아질 때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겁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